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시장 격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쌀 자동시장 격리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자동시장 격리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쌀 자동시장 격리제 입법 필요성 세미나에서입니다. 이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 위원장과 박완주, 경대수, 정운천 여야 3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쌀 자동시장 격리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돌입한 겁니다. 쌀 자동시장 격리제는 국내 소비량 이상의 과잉 생산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제도로 변동직불금 폐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남양 위행복경영연구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쌀 자동시장 격리제 법제화를 통해 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장 격리제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시기도 늦춰지고.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 자동시장 격리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공급 과잉,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 이거 하나를 감당을 못하고 이러한 때에 정말 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입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문병환 농협 RPC 운영 전국협의회장은 직불금 개편안과 상관없이 쌀 자동시장 격리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 RPC 운영 전국협의회는 지난 5월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 격리제의 법제화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또 농협도 신뢰하고 개인 RP도 신뢰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 농협에서 사실은 요구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농협에서는 변동직불금, 즉 직불금 개편하고 상관없이 이 시장 자동격리제에 대한 것은 도입을 해서 쌀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쌀 자동시장 격리제는 직불제 개편 문제, 농업통상과 관련된 감축 대상 보조금 문제 등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계 등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이 일어났고요. 우리의 감축 대상 보조를 다 써버리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것까지 못 쓰는, 오히려 이것이 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개편과 연계해서 쌀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쌀값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가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직불제 개편과 연계를 해서 자동시장 격리 장치를 도입을 하겠다. 매년 되풀이되는 쌀 수급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쌀 자동시장 격리제가 뜨겁게 논의되는 지금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를 전면 시행한 결과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LS 시행 반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적표가 나온 셈인데요. PLS 시행 이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인 PLS 전면 시행에 대한 성적표가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로 PLS를 확대 적용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PLS가 정착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수입 농산물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LS가 도입되기 전에는 농산물 부적합률이 급증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PLS를 지키려면 병해충 방제 때 작물별로 정해진 농약만 사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농작물 가짓수와 병해충 종류만큼 등록 약제가 다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농산물 36,180건을 조사한 결과 42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1.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PLS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PLS 도입에 맞춰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현장에 확산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이에 비해 수입 농산물의 안정성 부적합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였던 부적합률이 올해 0.7%로 0.3%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PLS가 도입되면서 수입 농산물을 보다 꼼꼼하게 검증하게 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경북 성주군은 마을 이장 233명을 PLS 실천 선도자로 위촉해 마을 농민들을 계도해 나갔고, 경기도는 도내 농민 100명을 먹거리 안전관리사로 지정해 영세 고령농 등 취약농가 6,000호의 PLS 관련 지도를 맡겼습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려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1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주 1회 현장을 방문해서요. 농가에게 적정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약 사용량을 한 약 40% 줄인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까지의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각각 18%와 12%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PLS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며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 컨설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들도 지속적으로 등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에 농약 동시 분석 검사 가능 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기준 2만 4천여 개였던 등록 농약은 내년 초까지 4천여 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강원도 철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 지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철원 평야 한가운데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서면서 악취가 진동하는가 하면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오지리 일대. 이곳은 예부터 청정지역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악취가 나는 머리가 띵해. 빨래 바깥에 안 내다 널어요. 항상 집 안에다가. 매일같이 진동하는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농민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콩과 벼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 배 같은 것도 거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목점이 생겨요. 뻘긋뻘긋하게. 그게 다 공기로 오염이 되는 거지 비료나 이 땅 농사꾼이 잘못 다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피해 농민들은 하나같이 논 한가운데에 들어선 대규모 기업형 축사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게 돼지 논사가 9동하고 저쪽 거고 13동인가 그래요. 300평짜리가. 그럼 거기서 냄새가 엄청 나고. 실제로 최근 3년간 철원의 오지리와 양지리 일대에 대규모의 양돈, 양계 등의 기업형 축사들이 제대로 된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고 우후죽순 들어선 겁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운영되는 축사들 탓에 축사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합법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런 축산 분뇨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원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밭에 가져가도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이것인데 이거를 돼지 농장이나 이런 무단으로 방류하는 이런 데 거를 적용을 하면서 그걸 같이 이렇게 몰아서 해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고려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고 볼 수 있죠. 참다 못한 농민들은 직접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규모 축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불법으로 오폐수를 방출한 축사를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군청에 불법 축사 폐업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정확한 규제나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했다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니까 그건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신불법 건축물을 건축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위법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 하면. 하지만 대규모 기업형 축사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이를 철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원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당장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지난해 농약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시장이 정체되자 농약업계가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인데요. 이 같은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수출선 다변화 등 해결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국내 농약업계의 농약 완제품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농약 완제품 수출량은 9,142톤으로 2017년과 비교해 37%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으로 보면 1억 621만 8천 달러로 전년 대비 56%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농약 수출이 급증한 건 국내 농약업계의 노력 덕분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잔류 농약 우려와 제도 강화 등으로 농약 사용량마저 줄고 있는 상황. 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농약 산업은 농약 사용량이 감소하고 수입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약 완제품 수출 1억 불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계속해서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출 확대엔 농림축산식품부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평균 2-3년 걸리는 현지 등록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농약업계와 현지 바이어 정보 등을 공유했습니다.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수출 현지 정보, 특히 바이어 정보라든가 유통구조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업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를 위해서 해당 국가 공무원들에게 저희 업체들에 대한 소통 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국내 농약업계가 수출을 계속 늘려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특정 국가에 치우쳐진 수출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농약 완제품 수출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은 42.6%, 일본이 24.6%, 인도네시아는 9%, 대만이 5.7% 순입니다. 주요 수출 교역국이 모두 19개국인데 이 중 중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압도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시장이 언제든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우수 원재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원재는 6개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국제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약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원재 개발과 같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수출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상반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 매장에서 48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4.7% 늘어난 액수로 농민 1인당 460만 원, 월 77만 3천 원의 소득을 올린 셈입니다. 이는 도가 도청과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추진해 오면서 지역 농가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농촌형 교통 모델인 마실버스를 도입해 오는 20일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실버스는 25인승 버스 6대로 앞으로 24개 마을에서 6개 노선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며 마을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뤄지면 마실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마을버스 운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노선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인구 감소 시대 경북농업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제2차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은 지난 6월 출범했고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과 오창균 대구 경북연구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영양군의 성장 비결과 성공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경북농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인삼재배 예정지를 대상으로 인삼 뿌리 썩은 병 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가가 토양을 채취해 소득자원연구소 진단실에 의뢰하면 토양 화학성 및 뿌리 썩은 병의 주 원인균에 대한 밀도 분석을 통해 인삼 재배지로서 적합한지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도농기원은 이번 진단 서비스를 통해 인삼 연작 장애를 줄여 농가의 생산성과 수익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 그리고 도농의 소득 격차까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로 손꼽히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사회적 농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이기도 한 사회적 농업은 무엇이고 또 어떤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로 두부와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인천 강화의 콩새알.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농촌의 정착을 돕는 전남 곡성의 한꾼의 협동조합. 그리고 여성 농민들이 주축이 돼 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업을 가르치는 강원도 횡성의 언니네 텃밭까지. 이 세 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농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적 농업이란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농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농업을 체험하고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건강관리나 요양,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적 농업은 1970년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촌 문제와 장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에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럽 각국의 3,500여 개의 사회적 농장이 자리 잡으면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사회적 농업을 포함시켜 핵심 농업 정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약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을 고용하거나 청년 농들의 귀농을 돕는 등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갖춤으로써 2023년까지 전국의 사회적 농장을 100곳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농업과 복지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